상속 때문에 결혼하는 거면서 사랑한다고 말하지는 마세요. 상속이요? 그건 당신이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나온 말이죠. 그날 우리 가족은 무너진 게 아니었다. 바꿔치기 당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끝까지 무너진 쪽은 우리가 아니었다. 이 이야기가 끝까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혼은 법적으로 끝났다. 1년이 지나는 동안 연락은 꼭 필요한 일에만 오갔다. 남은 공과금 자동이체를 새 계좌로 옮기는 일, 주소 변경 확인서가 늦게 도착해 다시 우편을 보낸 일, 예전에 묶여있던 보험 수익자 이름을 차례로 바꿔달라고 요청한 일 같은 정리성 업무만 남아 있었다. 가족 행사라 부를 만한 일정은 없었고 명절에도 서로의 집을 오가지는 않았다. 대신 각자의 생활은 안정됐고 큰 소란 없이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1년이 채워질 즈음 아버지가 한 문장을 꺼냈다. 재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었다. 상세한 설명은 없었고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조용히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덧붙였다. 자녀 둘은 놀라기보다 순서가 마음에 걸렸다. 이혼이 끝나고 시간이 충분히 지난 뒤라면 재혼 자체가 이상할 건 없었다. 이상했던 건 말투였다. 인사, 공지, 공식 같은 단어가 유독 많이 붙었다. 가족에게 전하는 말인데 표현이 가족 바깥을 향해 있었다. 엄마는 잠깐 일정표를 확인하고 그 주에 잡아둔 집 수리 예약을 옮겨 적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모른 척하는 표정도 아니었다. 질문은 짧고 구체적이었다. 날짜가 언제쯤인지, 상대 쪽 일정은 어느 요일에 여유가 있는지, 누구와 조율하고 있는지 같은 필요 이상을 묻지 않았고 감정 섞인 추궁도 없었다. 자녀 입장에선 그 태도가 더 낯설었다. 정말로 오늘 처음 들은 사람이라면 대체로 의문이 먼저 나올 법한데 엄마는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대응했다. 그날 이후로 생활의 작은 패턴이 달라졌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정이 단정해졌고 약속 이름이 비어있는 미팅 항목이 달력에 자주 생겼다. 집 앞에서 통화를 끝내고 들어오는 날이 늘었고 전화가 올 때 화면을 뒤집어 놓는 습관도 눈에 띄었다. 자녀에게 재혼에 관한 구체를 설명하진 않았지만 정식으로 알리는 시점 같은 표현을 반복했다. 누군가와 이미 일정이 맞물려 움직인다는 뜻이었다. 엄마는 생활 루틴을 그대로 유지했다. 냉장고 필터 교체 일을 놓치지 않았고 관리비 납부일을 바꾸려면 각 포털의 납부지 변경을 한 번 더 눌러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퇴근길 장보기 목록에는 이전과 같은 품목들이 있었고 밤에는 남아있던 우편을 분류해 재활용으로 보냈다. 대화 방식도 그대로였다. 감정으로 길어지는 말 대신 확인할 항목만 정리했다. 다만 예전과 달라진 한 가지가 있었다. 인사 문제는 모든 절차가 끝난 뒤에 처리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유를 길게 설명하진 않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나중에 복잡해진다고만 했다. 형식이 먼저 서면 나중 일을 정리하기가 쉬운 걸 엄마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친척들에게도 소식이 흘렀다. 축하 메시지든 안부를 가장한 확인이든 연락은 늘었다. 자녀는 형식적인 위로와 가벼운 조언을 대충 받았고 깊은 대화는 피했다. 가족 바깥의 말은 사실을 흐리게 만들 때가 많았기 때문이다. 엄마는 어느 쪽에도 길게 대응하지 않았다. 나중에 알릴 일이 있으면 알리겠다. 그 한 문장이 대부분의 연락을 정리했다. 재혼 상대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는 거의 없었다. 이름, 나이, 직업 같은 구체는 나오지 않았다. 단 하나 상대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만 언급됐다. 그 한 줄은 자녀의 마음을 확실히 멈추게 했다. 아이라는 단어는 감정 문제가 아니라
실질 문제를 떠올리게 만든다. 일정, 학교, 주소, 그리고 권리관계. 집안 대화에서 보통 쓰지 않던 말들이 자연스럽게 뒤따를 수밖에 없는 단어였다. 엄마는 그 부분에서도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다. 아이가 몇 살인지, 학교는 정해져 있는지, 주소 이전은 어느 시점에 할 계획인지 같은 현실적 여부만 확인했다. 그 질문들은 반대하거나 받아들이는 태도를 드러내는 말이 아니었다. 나중에 헷갈리지 않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에 가까웠다. 자녀는 그때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엄마는 오늘 처음 듣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혼을 정리하던 시기에 이미 윤곽을 알고 있었고 굳이 그때 문제를 키우지 않았던 것뿐이었다. 집안 일정표에는 생활과 무관한 약속이 하나 추가됐다. 자녀 중 한 명이 먼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공식 자리도 아니고 소개 절차를 밟는 자리는 더더욱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낮 시간대의 카페에서 짧게 얼굴을 보는 정도의 약속이었다. 엄마는 말리지 않았다. 대신 판단을 서두르지 말라는 말과 들은 내용은 기억에만 두지 말고 바로 적어두라는 말만 남겼다. 감정은 흔들리고 기억은 변하지만 기록은 남는다는 걸 엄마는 알고 있었다. 그 무렵부터 아버지의 표현이 더 조심스러워졌다. 정식으로 알릴 때가 되면이라는 말과 함께 강요하진 않겠다는 문장을 곁들였다. 강요하지 않겠다는 말은 초대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지 않다. 자녀는 그 차이를 이해했다. 참석 여부를 결정해도 좋고 결정한 뒤엔 번복하지 말자는 엄마의 원칙도 그와 맞물려 있었다. 일단 원칙이 서면 나중에 감정이 흔들려도 기준이 변하지 않는다. 이 집은 그런 방식으로 버텨왔다. 재혼 이야기가 나온 뒤에도 생활은 끊기지 않았다. 냉장고 수리 기사가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었고 우편함에는 청구서와 광고지가 함께 쌓였다. 저녁이 되면 집안 조명은 같은 순서로 켜졌고 밤에는 같은 순서로 꺼졌다. 그 일상 위로 낯선 단어들이 가끔 내려앉았다가 사라졌다. 공식, 인사, 정식, 일정 조정. 그 단어들이 줄곧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집 바깥 어딘가에 있는 사람, 아직 이름 없이 언급되는 대상, 그리고 그 사람의 사정에 맞춰 움직이려는 흐름. 자녀는 왜 인사를 서두르지 않느냐고 묻지 않았다. 엄마가 정한 순서는 대부분 이유가 있어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았고 그 이유는 나중에 드러날 때가 더 많았다. 서두르면 꼬이는 일들을 엄마는 몇 번 겪었고 그때마다 형식이 남아있으면 정리가 쉬웠다. 이번도 그랬다. 인사는 마지막으로 미뤄졌다. 기록과 확인이 먼저였고 감정은 필요할 때 한 번만 꺼내 쓰자는 분위기였다. 밤이 깊을 때 거실 시계 소리만 일정하게 들렸다. 그 일정함 사이로 휴대전화 알림이 짧게 울렸다 꺼졌다. 화면엔 이름이 뜨지 않았다. 자녀는 그 불빛을 보고도 방문을 닫았다. 오늘은 추궁하는 날이 아니었고 무엇이든 적어두는 날이었다. 메모를 열어 날짜와 시간을 남기고 한 줄을 붙였다. 아이 있음. 인사는 서류 뒤. 정식 알림 예정. 이 집은 다시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대신 작은 정보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 작은 것들이 맞춰질수록 앞으로 어디에서 문제가 생길지 가늠이 쉬워졌다. 재혼 소식은 사건처럼 들렸지만 실제로 이 집에서 움직이는 건 사건이 아니라 순서였다. 순서가 어긋나면 다툼이 생기고 순서를 지키면 갈등이 남아도 정리는 된다. 엄마가 선택한 건 후자였다. 그래서 표정이 크지 않았고 그래서 말이 짧았다. 다음 장면은 집 바깥에서 시작된다. 자녀가 먼저 만난다. 정식 소개가 아니고 환영도 준비되지 않았다.
그 만남은 우연처럼 보이겠지만 듣게 될 말은 우연이 아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의 모양보다 순서의 문제를 먼저 다룬다. 상속과 재혼이 겹치는 순간 말의 온도는 달라진다. 그리고 그 대사는 나중에 정확한 자리에서 꺼내질 것이다. 자녀는 먼저 만나보기로 했다. 공식 소개 자리가 아니라 인사도 아닌 자리. 그냥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보는 자리라는 이름으로 정리된 만남이었다. 장소는 번화가 한복판, 사람 많은 카페. 자리를 먼저 잡고 앉아있던 자녀는 낯선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그 여자는 누군가에게 소개받는 자리가 아닌 사람처럼 보였다. 머리칼, 옷차림, 걸어오는 속도까지 미리 연습해온 사람 같았다. 누구를 만나든 본인이 중심일 거라는 확신이 있는 태도. 그런데 이상한 건 그녀가 인사를 먼저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어색한 미소도 첫 대면을 위한 가벼운 농담도 없었다. 대신 자리에 앉자마자 이런 말이 나왔다.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어려 보이시네요. 감탄이 아니라 확인. 칭찬이 아니라 분류. 상대의 정보를 먼저 가늠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의 말투였다. 자녀는 어색한 미소로 예의를 지켰다. 그녀는 커피를 주문하며 자연스럽게 말투를 바꿨다. 자기 소개는 길지 않았다. 저는 그냥 잘 챙겨드리려고요. 챙긴다는 말은 보통 위에서 아래를 향해 쓰는 동사였다. 대화는 자꾸 가족이 될 거라면이라는 전제로 흘렀다. 하지만 정작 가족이 맞는가에 대한 대화는 없었다. 그녀의 관심은 정서가 아니라 경계선과 역할에 있었다. 아버님이 워낙 바쁘시니까 일정이 정리되면 제가 대신 알려드릴게요. 그 말은 자녀가 아버지와 직접 연락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기도 했다. 자녀는 그제야 이 만남의 진짜 목적을 깨달았다. 인사가 아니라 정리였다. 이제부터는 연락 창구를 바꿔야 한다는 신호. 그녀는 자신을 사람이 아니라 통로로 등장시키고 있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그녀는 자녀를 새 가족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라 정리해야 할 관계 항목처럼 취급했다. 식사 자리도 날짜도 다음 만남도 모두 그녀가 정리해오는 방식으로 이야기됐다. 아버님 일정이랑 제 일정이 먼저 맞춰져야 해서요. 두 분 시간은 그 다음에 조율해도 될 것 같아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자녀의 자리는 참여자가 아니라 참석 여부 선택 가능 항목이었다. 그녀는 대화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한 줄을 남겼다. 저희 쪽 준비가 끝나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저희 쪽이라는 말. 그 말은 분명히 선을 긋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 선 밖으로 나간 사람이 되었고 자녀는 그 경계 바깥에 놓인 사람이 되었다. 만남이 끝난 뒤 자녀는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그 여자의 말투 그대로 전달했다. 엄마는 고개를 들지 않고 짧게 대답했다. 그래. 그 사람은 이미 우리를 뺀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구나. 그리고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줄만 더 말했다. 좋아. 이제부터는 말이 아니라 증거를 모아야겠다. 그 순간 이 이야기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조건과 권리의 싸움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자녀도 알게 됐다. 두 번째 연락은 그녀 쪽에서 먼저 왔다. 형식은 예의였지만 내용은 통보에 가까웠다. 아버지와 그녀가 쓸 새집 계약이 마무리되었고 이사 날짜가 정해졌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는 미리 공유드린다는 말과 함께 새 주소를 가볍게 던졌다. 그 말은 이미 정해졌으니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었다. 상담도 상의도 과정도 없었다. 단순히 결과만 전달됐다. 그녀는 대화를 이어가며 어떤 단어를 반복해서 썼다. 저희 쪽 기준에서는 그쪽 상황을 고려해서 정리되는 대로 공유드릴게요. 가족을 저희 쪽 그쪽으로 나누는 말.
자녀는 그 말 자체가 선긋기라는 걸 알았다. 그녀는 이미 우리가 중심, 당신들은 외부라는 설정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대화 중 그녀가 자연스럽게 꺼낸 한 문장. 사실 아이 쪽 문제도 있어서요. 상속 처리, 명예 정리, 그런 절차도 저희가 먼저 챙겨야 해서. 그 단어 하나. 상속? 이제 이 재혼이 단순한 결혼 문제가 아니라는 게 확실해졌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갖게 되는가의 문제였다. 자녀는 짧게 대답했다. 상속 때문에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녀는 잠시 웃었다. 당황하거나 부정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부드럽게,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상속이요? 그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 말은 상속을 논할 자격조차 상대방에게 없다는 걸 확인하는 말이었다. 그녀는 끝까지 공손했다. 하지만 말 자체가 이미 상대의 위치를 결정하고 있었다. 아버님이 원하시는 것만 정리되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각자 정리될 거예요. 각자라는 말. 마치 이 집안에 처리 대상이 몇 명 있는 것처럼 들렸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저희는 이미 정해진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조용히 끝내고 싶어요. 조용히. 정해졌고 끝내고 싶다. 말이 공손할수록 그 안에 있는 확신과 무시는 더 분명해졌다. 자녀는 통화를 끊고 그 내용을 그대로 엄마에게 전했다. 엄마는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단 한 문장만 말했다. 좋다. 이제부터는 말이 아니라 문서로 하면 되겠다. 그 말은 이 싸움이 감정이 아니라 근거 싸움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엄마의 조용했던 태도의 의미가 분명해졌다. 엄마는 통화 내용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자녀가 흥분하며 저 사람 태도 이상한 거 맞지? 하고 묻자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작은 서랍 하나를 열었다. 서랍 안에는 이혼 당시 정리했던 서류들이 아니라 그 뒤에 따로 정리해둔 문서들이 있었다. 거기엔 아버지가 빠져나간 보험 계약서, 명의 변경 시점, 계좌 이체 기록, 최근 6개월 동안의 출금 패턴, 그리고 아버지가 머물렀던 주소 변경 이력까지 있었다. 엄마는 그걸 모으느라 싸운 적도 없고 소리친 적도 없었다. 말로 싸우면 기록이 안 남아. 그리고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몰랐다고 말하게 되니까. 그 한 줄에 엄마가 왜 그동안 감정을 쓰지 않았는지 이유가 담겨 있었다. 엄마는 불륜 사실을 그때는 터뜨리지 않았다. 이혼 과정에서 감정이 개입되면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이 흐려지기 때문이었다. 그 여자가 처음 나타난 건 이혼 전에 아니었어. 그건 이미 정리됐고 지금 남아있는 건 정리 이후의 문제야. 엄마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배신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았다. 대신 권리 순서 증명이라는 말로 대화를 정리했다. 자녀는 놀랐다. 엄마는 감정을 억누른 사람이 아니라 감정보다 결과를 먼저 놓는 사람이었다. 엄마는 더 깊은 서류를 꺼냈다. 거기엔 상속 관련 기본 규정 요약본이 있었다. 엄마가 쓴 게 아니었다. 전문가에게 상담받고 받아둔 정리 자료였다. 재혼한 배우자에게 상속이 자동으로 다 가는 게 아니야. 순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그리고 그 순서를 지금 저쪽이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고, 엄마는 감정적으로 싸우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싸움의 방식 자체를 바꿔놓고 있었던 거였다. 대화를 끝낸 뒤 엄마는 자녀에게 한 가지를 더 부탁했다. 앞으로 그 사람과 나누는 모든 말은 바로 문자로 남겨. 말은 사라지고 문자와 통화 기록은 남아. 그건 의심이 아니라 전략이었다. 엄마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려고 준비한 게 아니라 지켜야 할 걸 지키기 위해
조용히 진열해둔 사람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가 짧게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준비였어. 다음부터는 반응이야. 그 순간 자녀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시작된 게 아니라 이제서야 엄마 기준의 본 게임이 시작되는 거였다. 재혼 이야기를 정리하자는 자리가 잡혔다. 겉으로는 인사 자리였지만 대화 방식은 인사가 아니라 결정 통보에 가까웠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앉아 있었다. 그 옆에 앉은 여자는 이미 이 집의 방향을 정해놓은 사람 같았다. 그녀는 정중했고 말투는 깔끔했고 표정은 여유로웠다. 이 자리에서 누가 중심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아버지는 말했다. 너희한테도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했어. 이제 정식으로 알리는 자리는 갖는 게 맞을 것 같고. 하지만 자녀는 이미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정식으로 알리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다 정해놓은 걸 전달하려는 거잖아요. 그녀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예상 시점이 아니었다. 자녀가 알고 있어야 할 정보들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이 불편해 보였다. 그녀는 빠르게 태도를 다듬으며 말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네요. 저희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절차라는 말이 반복될수록 자녀는 이 대화가 가족 이야기가 아니라 계약 양도 정리에 관한 대화라는 걸 실감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엄마가 들어왔다. 자리에 앉겠다는 말도 허락을 구하는 말도 없었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정리 얘기 나온 김에 나도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 왔어. 엄마는 감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정확한 날짜를 꺼냈다. 작년 11월 8일. 그날 집 주소가 바뀌었더라. 그리고 11월 15일엔 통장 출금이 있었지. 3개월 동안 같은 사람이 같은 지점에서 계속 인출했어. 아버지의 표정이 바뀌었다. 재혼녀의 자세가 살짝 틀어졌다. 엄마는 계속해서 숫자와 날짜만으로 말을 했다. 그리고 이혼 협의서에 서명한 날짜는 작년 12월 3일이었어. 그럼 그 이전에 그 사람이랑 이미 같이 있었던 거네? 정황이 아니라 기록이었다. 엄마는 묻지 않았다. 추궁하지도 않았다. 나는 알고 있다는 걸. 질문이 아니라 자료로 보여줬다. 재혼녀가 드디어 말했다. 그건 사적인 문제 아닌가요? 엄마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사적인 문제라면 왜 통장에서 가족 명의가 빠져나갔을까? 그 말에 정적이 흘렀다. 재혼녀가 웃으며 말을 바꿨다. 오해하고 계신 것 같네요. 그건 정리 과정이었고 엄마가 끊었다. 정리는 문서로 남아. 말로 한 정리는 정리가 아니야. 그 말은 싸우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싸움의 기준을 옮겨버린 한 줄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는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말이 아니라 서류로 하면 되니까. 그 순간 판이 바뀌었다. 이 자리가 인사가 아니라 증명과 책임이 시작되는 자리로 바뀌었다. 재혼녀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저희 쪽에서 상속 절차 진행하고 정리 끝나면 그 다음에. 엄마가 끊었다. 그쪽에서 진행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법적으로 진행이 끝난 절차야. 재혼녀와 아버지가 동시에 엄마를 보았다. 엄마는 가방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냈다. 작년 12월 이혼 마무리될 때. 그때 변호사랑 얘기 끝냈어. 추가 상속 분쟁 가능성 포함해서. 엄마는 감정 없이 사실만 말했다. 그때는 말 안 했던 이유가 있어. 당신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끝까지 보고 나서 움직이려고 했거든. 아버지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엄마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상속은 결혼했다고 자동으로 생기는 권리가 아니야. 법적으로는 기존 가족이 1순위야. 그리고 배우자는 지분이 분리될 뿐
대체가 안 돼. 재혼녀 얼굴이 굳었다. 처음으로 말투가 흔들렸다.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엄마가 다시 끊었다. 그래서 상담만 한 게 아니라 조정까지 끝냈어. 명의 변경, 수익자 변경, 가족관계 등록부, 그리고 유언장 초안까지. 그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이 자리는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판결문이 내려진 자리가 되었다. 엄마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당신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건 그냥 생각일 뿐이었어. 법은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 재혼녀의 표정이 무너졌다. 아버지는 당황해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싸우려고 온 게 아니야. 그냥 정리할 것만 정리하러 온 거야. 그리고 그 정리는 이미 끝났어. 테이블 위엔 이제 말싸움도 감정도 설득도 남지 않았다. 문서만 남았다. 그리고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딱 한 줄만 남겼다. 사람은 바뀔 수 있어도 순서는 못 바꾸고 그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 말을 끝으로 이 싸움에는 더는 대화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연락을 해왔다. 설명하려 했고 변명도 꺼냈다. 하지만 엄마는 긴 대화를 하지 않았다. 이제 내 선택이니까 내가 책임져라. 그 한 줄이면 충분했다. 재혼녀는 끝내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이혼 전부터 정리해둔 기록과 변호사 상담과 이미 세팅되어 있던 상속 구조 앞에서는 감정도 관계도 근거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떠난 게 아니라 설 자리 자체가 없어졌다. 처음부터 잘못 자리 잡은 사람은 정리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밀려나게 되어 있다. 아버지는 뒤늦게 현실을 마주했다. 사랑과 선택은 그의 자유였지만 책임과 법적 구조는 자유가 아니었다. 그는 그제야 알았다. 결혼은 다시 할 수 있지만 가족의 순서는 다시 만들 수 없다는 걸. 엄마는 복수하지 않았다. 승리감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지켜야 할 걸 지킨 사람의 표정으로 일상을 이어갔다. 생활은 달라지지 않았고 밥맛도 잠자리도 집 조명의 순서도 변하지 않았다. 변한 건 단 하나였다. 당했던 사람이 아니라 선택권을 되찾은 사람으로 남았다는 것. 자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사람이 무너지는 건 상처 때문이 아니라 순서를 빼앗길 때였다. 그리고 살아남는 건 싸운 사람이 아니라 증명한 사람이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지켜야 할 걸 지키기 위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가 조용히 남긴 말은 아주 간단했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야. 책임과 증명으로 이어지는 거야.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